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까지 어제 일제히 대구 경북을 찾아서 표심을 호소한 세 후보가 오늘은 PK 부산 경남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후보 모두 공을 들이면서 이 보수 텃밭이라고 여겨지던 영남권이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는 모습인데요. 이런 움직임에는 어떤 셈법이 있는 건지 관련 소식 잠시 뒤 오늘의 뉴스와 여의도 인포메이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에게 연차 휴가는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죠. 그런데 눈치도 좀 보게 되고 또 업무 부담 때문에 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도 많은데요.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에서 연차 사용을 둘러싼 갈등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은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공식 선거운동 3일차인데 우리 주요 대선 후보들 일정부터 살펴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오늘은 PK 부산 경남 지역에 총출동했어요. 네, 이거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네. 어제는 세 명이 똑같이 TK, 그죠? 부산과 그렇죠. 경북 지역을 돌았고, 네. 또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또 부산 경남이에요. 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의 동선이 겹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이례적으로 이번에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네. 물론 우연이겠습니다만 짧게 딱 검토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여의치 않았고 또 다 이 PK, TK 지역에 대한 세법이 달라요. 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취약 지역부터 먼저 거기가 고향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바람을 일으키자. 김문수 후보는 또 거기가 보수의 텃밭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힘을 받지 않으면 어디서 받을까 이런 생각. 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고향이 경북 대구입니다. 예, 예. 여기서부터 어른들을 만나 뵙고 경남으로 쭉 돌면서 하겠다 했는데 세 사람이 똑같이 동선이 겹치면서 상당히 묘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각 후보들이 노리는 전략은 다르지만 그 지역이 한 곳으로 뭉쳤다는 게 재밌는 네, 포인트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 부산 공식 일정 시작하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부산을 방문하는 거죠. 네, 3개월이 넘었습니다. 69일 예. 만입니다. 지난 3월 6일에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이 북극 탐험로를 개최하는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잘 결론이 안 났습니다. 네, 네. 좀 분위기가 안 좋았죠. 예, 뭐 그 빈손. 이후에 빈손 네. 회담을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처음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부산 공인의 핵심을 보면은 해양도시 부산을 특화하겠다. 가 핵심 요지입니다. 네. 이를테면은 해양수산부를 이전한다든지 해사 전문 법원을 신설하겠다. 이것도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정권이 아마 바뀌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해운 물류 기업을 이렇게 유치하겠다. 그리고 북극 항로를 계속 개최하겠다 등등의 핵심 이슈를 좀 내걸고 있는데 네. 어제 보니까 민주당 중앙선대위가 북극 항로 개척 추진위원회 출범식도 열었어요. 예.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정권이 바뀌면은 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마치 어제 또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참배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산의 정서라든지 또 안보 문제도 먼저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또 서면하면은 부산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의 명동 같은 곳입니다. 여기 가서도 거리 유세를 하겠다. 그 이후에는 이제 창원이라든지 통영, 거제 이런 경남 지역을 방문해서 열세 지역의 보수표를 끌어안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된 겁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약한 지역부터 공략을 하는 전략이고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경남 진주를 시작해서 뭐 사흘 연속 이 영남권 일정이 좀 집중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지지층의 동력은 역시 영남입니다. 네. 대구 경북이 1등이고 부산 경남이 2등이 되겠죠. 여기에 선거운동 첫날부터 어제까지 오늘까지겠죠. 오늘, 네. 사흘 동안 영남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은 여기서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동남풍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충청권으로 또 수도권으로 또 더 여세를 몰아서 호남의
지지까지도 끌어안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영남에서 지금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네. 오늘은 경남 진주의 중앙시장을 방문합니다. 기억나시죠? 가락동에서 네. 시장 대통령이 시장 했다. 대통령. 네. 그렇죠. 이 중앙시장은 진주 중앙시장은 서부 경남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입니다. 전통시장입니다. 여기서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그도 확인을 했고요. 또 어제 대구 경북에서도 이 단일화 과정에서 민심이 좀 안 좋은 걸 분위기라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아마 진주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진주 경남 지역의 주요 산업단지를 방문해서 성장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또 영남의 표심을 바탕으로 꼭 대통령이 당선되겠다. 뭐 이런 의지를 확인할 그런 어떤 기회로 삼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대통령 또 성장, 뭐 경제 대통령을 앞세우고 있는 김문수 후보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사흘 만에 지난 주말에 이어서 다시 부산을 찾았는데 오늘도 역시 학식 일정을 소화를 하네요. 네.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선거가 찬스라고 볼 거거든요. 네. 이번에 영남 지역에 가면서도 주로 단일화에 대한 어떤 입장, 그다음에 보수의 바톤 터치가 필요하다. 네. 이제는 이준석이가 보수의 대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또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부산의 성균관 유도회를 방문했습니다. 네. 상당히 또 이례적인 행보인데 아마 보수표, 어르신표는 이준석한테 가깝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잡아내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점심 때는 아마 이 시간쯤 될 것 같은데요. 부산대학교 학생식당을 방문해서 학생들하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네. 역시 밥을 먹는 것이 제일 편하거든요. 학생들하고. 그래서 네. 아마 여기서 내가 바로 청년 여러분들을 대신하는 대표적인 후보입니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보이는 것 같고. 네. 영남에서는 주로 이제 뭐 영남의 기본적인 보수 표심, 청년 표심을 통해서 이제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합니다만 어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에 힘이 입어서 후보가 된 사람이다. 후보를 사퇴하시라. 이제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보수에 대한은 국민의힘 김문수가 아니라 개혁신당의 이준석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신에게 투표를 하는 게 미래에 대한 투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좀 공교롭게도 새 후보가 이틀째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 뭐 일정도 그렇고 최근에 했던 발언도 뭐 또 선대위 구성도 보면 외연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실제로 외부에서 이런 좀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남은 과제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사실 압도적인 승리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냥 네.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 어디서 압도를 해야 되느냐? 영남에서 압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남에서 계속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외연 확대를 위한 선대위 전략도 나와 있습니다. 네. 선대위 인사들부터 먼저 보면은 중앙선대위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뭐 그렇죠. 보수의 책사를 오랫동안 방송에도 가끔 나오시는 분인데 네.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에요. 네. 젠틀하면서도 보수의 전략통입니다. 맨 앞에 세웠어요. 막 그렇습니다. 예.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대표적인 보수 인사인데 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또 이번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또 비명계의 박용진 전 의원 네. 당 안팎에서 자신의 반대하는 사람도 두루 끌어안으면서 당의 통합 화합과 보수의 외연 확대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예. 최근에는 또 이 보수 정책 간판이라고 하면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최근에 좀 소통하는 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한다 이런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자 이런 말을 했는데 홍준표 전 지사는 이제 조금 전에도 이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는 정치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의 힘을 아예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정치에서도 그만둬 손을 뗐습니다. 네. 이런 글입니다.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한 번은 내가 일으켜서 세웠지만은 두 번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당 국민의힘을 나왔습니다. 탈당만 하면은 비난할 테니까 정계 은퇴까지 한 거다. 다급하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답이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네요. 예. 이런 아주 상당히 좀 쓴소리를 했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뭐 하시는 거냐 비판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설 갈 가능성도 없고 또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과 같이 간 것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손을 네. 떼겠다고 했으니까 특히 홍준표 전 시장은 한다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아마 어느 정당에도 아마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끊어낸다면 아마 이재명 후보하고 그때 대통령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막걸리 한 잔을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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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도 이제 중도 확장성이 과제인데 지금 그래서 당 안팎에서 이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어떤 입장을 보였죠? 이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의 딜레마 중에 가장 큰 것이 네.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네. 할 것인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따라 가지고 전혀 지지층이 다른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운 딜레마인데 새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이 지난 12일 날 당 선대위에 참석해서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네. 젊은 정치인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당에서도 좀 호응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호응을 하면 분위기가 싹 바뀔 텐데 그게 좀 현실성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자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말할까 이제 입장이 상당히 좀 궁금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치라든지 출당. 탈당, 네. 출당 뭐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은 본인의 뜻이다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또 기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예. 지금 나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탈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네. 그때는 입장을 존중하겠다. 요 정도 이랬습니다. 그러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이래저래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입장가지고 상당히 난처하거든요. 큰 방향에서 보면은 윤 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탈당을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김문수 후보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은 중도 전략이 어렵거든요. 네. 그것을 위해서라도 아마 이렇게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뭐 오늘 안에 자진 탈당할 수도 있다는 뭐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 한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제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가 추가 인선을 단행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촉구했던 김기현 의원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리인단 활동했던 석동현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어요. 여기. 네. 선대위는 대통령 후보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적 쇄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네. 누구를 모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가 어제 당 중앙선대위 그동안 비어있던 자리에 핵심 인선을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석동현 변호사 네. 윤 대통령 탄핵 대출 많이 나왔던 분이죠. 그렇죠. 중앙선대위 시민사회 특위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고 또 상당히 강경한 보수 인물입니다. 자유통일당에도 있던 분이죠. 예.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겠죠. 네. 또 하나가 한덕수 전 총리 쪽의 수석 대변인이었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이번에 공동위원장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또 김기현 전 대표도 합류를 했고 그에 보면은 다소 보수성 강한 인물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들의 대거 당 선대위에 합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네. 뭐 김문수 후보 쪽 얘기는 통합과 혁신의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과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조금 와해돼 있을 수 있는 이 국민의힘 안에서의 어떤 힘을 모으려는 걸로 보이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예정된 이 검찰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네. 밝힌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또 바로 직후에 지방선거 네. 또 지난해 총선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공천에 개입한 것 아니냐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예. 또 지난 대선에는 명태균 씨한테 이거 뭐 불법으로 여론조사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지금 다 지금 의혹 과정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오늘 조사에 피의자 신분입니다만은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수가 있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 쪽에서도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긴 하죠. 네. 추측성 보도가 아마 난무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파기 환송심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고 딜레이가 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면 조사 없이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부르려고 하느냐.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후로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보통 검찰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후속 조치를 하는데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출석 요구를 해요. 네. 세 번 정도 안 하면은 이제 강제로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네. 과연 그렇게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검찰도 국민 여론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과연 세 번까지 보낼지 또 세 번까지 거부할지 그 외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상당히 이것도 좀 지켜볼 그런 관심 있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명태균 씨가 뭐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또 불거졌어요. 이거는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말들만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이 내부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경찰이 어제 밝힌 대목인데 2023년 7월에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 정보과 형사 A 경위입니다. 네. 명태균 씨한테 자신하고 또 상관인 사람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A 경위가 명태균 씨한테 의원님께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을 말하겠죠. 네. 의원님께서 경찰청장이나 행정안전부 차관한테 비총경이 경남경찰청 정보과장을 희망하니 꼭 좀 보내달라고 요청해 주십사합니다. 이렇게 청탁 구체를 했어요. 네, 문자 네.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자 실제로 비총경은 경남경찰청의 정보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났어요. 네. 났습니다. 무엇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뿐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경남경찰청의 시총경도 명태균 씨한테 자신의 프로필을 보냈습니다. 네. 그게 프로필 잘 봐달라고. 그렇죠. 예.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명태균 본부장님을 만난 건 운명이 저에게 준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6개월 뒤에 이 시총경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사태가 간단치 않아 보이고요. 명태균 씨의 경찰 인사 개입 문제도 지금 건진법 사건도 같이 좀 얽혀 있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면은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오늘 국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는데 네. 이 뭐 대법원장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죠. 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강공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관들이 재판과 관련해서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네. 불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에 있는 거 이거 행위 부분 삭제키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관 수도 지금 14명이지 않습니까? 100명으로 정원하겠다. 이것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 민주당 정권이 된다고 하면은 검찰개혁만큼이나 사법개혁도 상당히 동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또 더불어서 조희대 특검법도 추진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압박하지 마라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운전 피로도도 높아지기 마련이죠. 차례 환기 자주 시키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 상황은 계속 나아지고 있는데요. 작업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성주 휴게소 부근입니다. 양평 쪽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이렇게 답답합니다. 3km 구간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해이지선 김해 쪽으로는 감전 부근인데요. 2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분당서로 성남 쪽인데 수서에서 복정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2차로에서 차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대로 지체되고 있는 이유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녹천교에서 노원교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수요일은 이 투자의 시대, 국내외 돈의 흐름을 살펴보는 수요 금융시장 시간입니다. 윤은별 연합 인포맥스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2일이었죠. 미중 관세 합의로 미국 시장이 크게 반등했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는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가요?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는 코스피가 큰 변동 없이 0.04% 정도 오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관세 불확실성 완화에 더해서 미국발 반도체 투자 심리 개선에 힘입어서요. 코스피가 2,620선에서 좀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네. 현재도 1%대 상승해서 2,640 안팎에서 좀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랑 중국의 무역 합의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반도체랑 IT 대형주들이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예, 종목별로 좀 살펴볼게요. 어제 이 포스코 퓨처엠이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이 포스코 관련주들 좀 약세 흐름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6%대 하락세를 보였다가 오늘 오전에 조금 낙폭을 축소해서 4%대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포스코 퓨처엠이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1조 1천억 원 정도 좀 대규모 유상증자였고요. 여기에 투자자들이 좀 주주가치 희석 우려를 느낀 건데요. 이게 유상증자가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주식이 가치 그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치가 네.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일단 퓨처엠 측에서는 증자로 확보한 돈을 캐나다 양극재 공장 건설이랑 포항 광양 공장 재무설 이런 좀 투자에 활용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투자가 좀 필요했어서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진 것이겠지만 네. 기존 주주들한테는 당장 좀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이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얼마나 투자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한편 증권주는 최근 들어서 아주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권주가 실적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살짝 부진한데요. 최근 이틀 동안 4, 5% 정도 전체적으로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네. 일단 실적이 좋았습니다. 올해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이 좀 늘면서 증권사들은 거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이런 수수료 수익이 많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대체로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밸류업 때문에 이런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도 많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이런 점도 주가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대선을 좀 앞두고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어떤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도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한 대선 후보도 있고 배당 소득세를 낮추겠다 얘기를 한 후보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 조작 아웃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건전하게 네. 키우겠다라고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배당 소득세 면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면은 증권사들 좀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시장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에 증권주가 좀 살아나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은 오전에는 조금 하락을 했다가요. 지금은 코스피랑 같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아무래도 조금 코스피보다 중소형 성장주 위주로 있다 보니까 변동폭이 좀 큰데요. 그래도 연초 대비로는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소재주나 게임 엔터주 같은 것들이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약간 이런 종목군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 이런 쪽에서 약세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일본과 중국,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중 무역협정 일단 1차적으로 결론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와 함께 좀 안정적인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일본이 좀 지수는 약간 내리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는 힘을 받고 있고요. 네. 특히 중국 증시가 오늘 일본 대비 좀 상승폭이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무역 분쟁이 완화된다는 그런 기대감과 안도감에 네. 따른 랠리 기조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술주가 이틀 연속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미국 주식시장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좀 기술주 위주로 거의 폭등 수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 월요일에는 나스닥이 4%대 상승 보이기도 했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역협상 진전 그리고 관세 인하 이런 기대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는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었어요. 네. 이게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조금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애플,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우리 산업개미들도 관심 많으신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5%에서 많게는 8%대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어제는 또 엔비디아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신 인공지능 칩을 1만 8천 개 이상 판매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뛰었고요. 오늘 아시아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다만 좀 관세가 이런 인하될 수 있다거나 무역 협정이 좀 진전이 될 수 있다거나 하는 기대감이 약간 선반영된 면도 있긴 해서요. 네. 좀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지점도 지금은 있습니다. 네. 다우존스 같은 좀 종합지수가 월요일에는 올랐는데 어제는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어제 간밤 조정에는 미국 대형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가 급락하면서 조금 지수를 끌어내린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이 진짜 미중 무역 갈등이 뭐 미국과 또 우리나라 또 아시아 증시에도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지금 좀 휴전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런 투자 심리도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가 직접 중국 시진핑 주석과 협상할 수도 있다. 이런 또 발언을 내놨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발언이 오늘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계속 미중 무역 협상 결과 언제 나오나 이런 거 주말부터 관심 갖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엊그제죠. 월요일 기점으로 좀 큰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주말부터 미국이랑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 가졌고 그 이후에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제 당분간 무역 분쟁을 멈추고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90일간 상호 관세 대폭 인하하자. 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미국은 중국을 향한 대중국 관세율을 기존 145%까지 얘기를 했던 것을 네, 이제 네. 30%로 낮추기로 했고요.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그런 보복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게 인하폭만 따져보면 115%포인트 관세를 내리는 거잖아요. 네, 네.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결론이 나왔다 보니까요. 이게 네. 오늘부터 좀 시행이 들어갔고요. 예. 네, 일단은 90일간 이렇게 인하를 해놓고 근본적으로 갈등을 해소를 해보자, 추가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3개월짜리 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사이에 좀 포괄적인 합의안을 도출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외신을 통해서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요. 향후에 진전 사항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각각 뭐 145%, 125%였다가 네. 30%, 10%로 낮추면서 좀 관세 전쟁이라고 저희가 불렀잖아요. 근데 휴전에 들어간 모습인데 이 미중 협상 대표단 공동 성명이 나오고 나서 미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던데요. 이 국채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무역 긴장이 좀 완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네. 미국 국채를 비롯해서 글로벌 채권 금리는 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아니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미국 국채 가격이 왜 떨어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무역 전쟁 같은 위기가 오면은 안전자산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반대로 상황이 좋아지면 좀 더 위험한 자산, 주식 이런 데 투자를 하자라고 자금이 옮겨가면서 금리가 오릅니다. 네. 이번에도 좀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지수도 그렇고 기술주 위험 자산으로 불리는 그런 쪽에서 주가 상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의 매력이 살짝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좀 주목해 볼 만한 경제 일정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5월 15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5월 16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미국의 4월 수매 판매 지표 발표됩니다. 미국 수매 판매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받습니다. 네, 최근까지는 미국 소비가 견조하긴 했는데 특히 이제 관세 전국에 들어서면서 인플레이션 오지 않을까? 그리고 소비가 부진해서 경기 침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가에 따라서 그걸 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소매 판매가 예상을 웃돌면 아직 미국 경제 소비심이 탄탄하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글로벌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진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좀 기술주, 국내에서는 뭐 반도체 관련주, 서학개미 분들은 엔비디아 이런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인데요. 네. 네, 5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만에서 컴퓨텍스라는 대규모 행사가 열립니다. 컴퓨텍스. 예. 네, 컴퓨텍스입니다. 발음이 살짝 어려운데요. 네. 아시아 최대 규모의 IT 기술 박람회입니다. 네, 여기서 좀 주목을 할 만한 게 네. 월요일 19일에 엔비디아 창업자 겸 CEO 젠슨 황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젠슨 황 CEO가 19일에 키노트 스피치 하고요. 네. 그리고 개막일이랑 다음 날에는 부스를 돌면서 글로벌 미디어 간담회도 연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기술업계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절대 강자이다 보니까 네. 어떤 비전을 밝힐지가 좀 빅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네, 컴퓨텍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 금융시장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은별 연합인포맥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하프타임 뉴스, 또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라디오 생존 백서, 그리고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끝곡으로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띄워드리고요. 저는 1시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개도 구럭도 다 잃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개는 잡지도 못하고 가지고 갔던 구럭까지 잃었다는 뜻으로 무슨 일을 하려다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손해만 봄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의 속담으로 뛰는 토끼 잡으려다 잡은 토끼 놓친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은 일을 자꾸 버려만 놓다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도 못 쓰게 만들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뛰는 토끼 잡으려다 잡은 토끼 놓친다더니 이미 합격한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백수신세를 면치 못한 내 친구가 바로 딱 그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뛰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속담에 나왔던 뛰는 토끼란 표현에서는 발을 몹시 제게 움직여 빨리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다라는 뜻을 가진 뛰어놀다라는 동사가 있죠. 어릴 때는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는데 도심에서는 그럴 만한 공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사 뛰어놀다에는 맥박이나 심장 따위가 세게 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뛰다가 맥박이나 심장 따위가 벌떡벌떡 움직이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고, 예를 들어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놀곤 했다와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때일은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과 경주의 기온이 28.1도, 대전 27도, 서울은 25.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년 기온을 2도에서 6도 정도 웃돌고 있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대구 27도, 대전 28도 등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남서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따뜻한 공기가 강한 볕에 데워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뜨거운 볕을 가려줄 구름이 거의 없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이 보통 단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스승의 날인 내일은 새벽에 중부지방과 전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를 맞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틀째 영남에 머물며 조선업 공약을 발표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부산을 방문해 이번 대선은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흘째 영남권에 머물면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부산대 학생식당을 찾는 등 부산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법부 독립 등을 언급한 사유서를 내고 오늘 예정된 국회 법사위의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가 오늘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불응한 것을 지적하며 국민의힘 공천계의 의혹이 있는 몸통 김건희 여사를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과 2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기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이제 주요 후보들을 이용한 이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어요. 네, 요즘 유튜브나 틱톡 같은 SNS 게시물을 살펴보다 보면 대선 후보들의 음성이나 표정, 발언을 악의적으로 조작한 영상들이 여러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네. 인공지능 기술로 이미지를 합성한 이 가짜 영상들,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조작된 게시물들입니다. 네. 문제는 감쪽 같기도 한데다 유포 속도가 빨라서 단속이 쫓아가질 못한다는 점인데요. 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전담 모니터링 팀을 구성해 잡아내고 있긴 하지만 영상을 단순히 유포하기만 한 사람도 있고 직접 제작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해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토로하고 있고요. 특히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삭제 조치까지 2주가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자칫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찰과 선관위, 방통위 등 단속 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뉜 탓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 곳곳에 이 대통령 선거 후보들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걸 훼손하는 범죄도 또 생기고 있다고요. 네, 선거 현수막과 벽보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네. 안팎으로 속 시끄러운 일이 많은 요즘이다 보니까 정치 양극화가 심해져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훼손했다가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예.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인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단손 파손부터 작은 낙서까지도 폭넓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산에서 총선 후보자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린 60대 남성이 벌금을 물기도 했고 네.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3년 전 8대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자의 눈 부위를 찢은 60대 남성이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수막의 눈 부위입니다. 네, 네네. 현수막의 눈 부위를 찢은 네. 60대 남성이 징역 5개월의 선고를 받았고 19대 대선 때는 이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뜯은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훼손 행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대 대선 당시 850명이 검거됐는데 600여 명대였던 이전 대선에 비해서 크게 늘었고요. 네네. 18대 대선의 경우 180명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오. 두 번의 대선을 거치면서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런 선전시설 손괴 사범이 늘고 있다 짚었는데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열의 9 이상이 어떤 사회 갈등보다도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 꼽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좀 재밌는 소식인데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대선 후보 이름이 들어간 닉네임 사용할 수 없다면서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이 주요 대선 후보 7명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처럼 닉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는데요. 네. 단순 이름뿐만 아니라 예로 지금은 이재명, 진짜 이재명 같은 선거 문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대선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문구 자체가 차단된 건데 다가올 조기 대선을 앞두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네. 자,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 강릉에서 발생한 이 급발진 의심 사고, 이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송에서 재판부가 유가족이 아닌 제조사 손을 들어줬네요.
네, 3년 전이었죠. 네. 굉음을 내면서 달리던 자동차가 추락하면서 이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지는 사고였는데요. 네. 당시 블랙박스 속 손자 이름을 안타깝게 부르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유족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제조사를 상대로 9억여 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차량 자체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행 재연 시험까지 했지만 2년 5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제동등이 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고요. 또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제어 장치 결함 가능성 등 가족 측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전자제어 장치 결함 주장에 관해선 우선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 페달 변이량이 100%였다는 사고 기록 장치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 판단했고요. 네. 설령 전자제어 장치 결함으로 잘못된 주행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류가 가속 페달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명했습니다. 네. 경찰과 검찰 모두 운전자인 할머니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유가족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 아래에선 이 소비자로서 모든 걸 다 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다며 반박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고에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또 이거를 또 진상을 밝힌다는 게 또 쉽지가 않은 일이라서요. 네. 그리고 교권 침해 논란과 좀 맞물리면서 이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관심이 쏠렸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1심에서는 이 특수교사에게 유죄 선고가 나왔고 2심에서는 바뀌었어요. 무죄가 선고됐네요. 네, 유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이 뒤집힌 건데요. 네. 이 앞선 재판 당시 주호민 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에 담긴 목소리가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었는데 네. 당시 1심 재판부는 특수학급 교사가 아이를 향해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말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자폐성 장애 탓에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어 녹음이 정당하다고 본 건데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네. 법을 어겨 상대방 몰래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쓸 수 없다 판단한 건데 이에 따라 원심 파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녹음 파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사건 공소 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날 재판에는 주호민 씨와 아내도 참석을 했는데 부부는 선고 직후 뒤집힌 판결에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특수교사 노조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장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학대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반발했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해 보이네요. 네. 최근 그리고 통신사 해킹 사고로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명품 브랜드 D사가 고객 정보가 유출돼서 또 논란이네요. 네, 최근 이 회사 측은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해킹을 당해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우편과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 알렸는데요. 네. 그런데 그 시점이 지난 1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 해킹이 발생하고 넉 달이 지나서야 고객에게 사실을 알린 건데 계좌나 카드 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면서도 의심스러운 전화 등은 피해달라 당부했고 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늑장 알림도 그렇고 이 사측은 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얼마나 되는지 또 보상 계획이나 보안 강화 대책도 일절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사측은 불과 석 달 전에도 SNS 계정이 해킹당해 이른바 디올코인이 만들어졌다는 거짓 정보가 올라오기도 했는데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회사를 상대로 피해 규모와 정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이 SK 이 해킹에서도 그렇고 대처가 좀 미흡하다는 게 지적됐었는데 넉 달이나 지나서 이렇게 알렸다는 게 또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다음 뉴스로요.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온누리 상품권이 본래 취지를 잃고 좀 꼼수로 변질되고 있다고요. 네, 온누리 상품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전통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네. 최근
최근 꼼수 소비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올해 상품권 할인 판매 3조 8천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서 이 환급 행사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645억 원까지 배정을 했는데 정작 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온누리 상품권은 엉뚱한 곳에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 비만 치료제며 스마트폰, 금까지 고가 품목 구매에 몰리고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지급하는 전통시장 인근 약국은 온누리 상품권 성지라고까지 불리고 있고요. 네. 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온누리 결제 가능 주유소, 금거래 가맹점 같은 정보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역수론부터 전자담배 판매점, 병원 등 최근 확대된 사용 가능 업종이 상품권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1인당 구매 한도가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갓난아이 명의로 수백만 원어치를 나눠 사는 명의 쪼개기식 편법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만 5살 이하 자녀 등의 명의로 1,200여 명이 76억 4천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상품권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일명 상품권깡, 허위 매출 부풀리기 등의 꼼수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월 구매 한도를 조정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서긴 했지만 뾰족한 수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시장 살리기라는 명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봄철 날씨도 좋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좀 눈살 찌푸려지는 일들이 있다고요. 네, 여러 아티스트가 함께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네. 표 한 장을 시간대별로 쪼개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꼼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분철이라고 불리는 꼼수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2일권을 구매해서 하루씩 공연을 보거나 10시간짜리 공연표를 한 사람이 사서 이 특정 가수가 나오는 시간대에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보면요. 페스티벌 표 분철 구합니다. 누구누구 가수 시간대 분철 판매합니다 등의 글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거래가 성사되면 공연장 밖에서 만나 입장권 종이 팔찌를 넘겨봤는데 네. 특수 제작도에 뜯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죽하면 네. 이 팔찌를 정교하게 분해주는 업체까지도 생겼다고 하네요. 이른바 팔찌 뜯기라고 하는 네. 대가로 10,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야. 이 주최 측은 적발되면 곧바로 퇴장 조치된다며 영업방해라는 입장이지만 이 법적으로는 또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어서 난감하기만 한데요. 네.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건 처벌 대상이지만 여러 명이 나눠 쓰는 건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네요. 이 주최 측 규정도 민사상 따질 수 있는 사안이라 결국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야, 처벌 규정이 없을 만도 한 게 이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일이 이제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5일이 이렇게 스승의 날로 지정된 데 이유가 있죠. 네, 목요일인 내일은 스승의 날이자 세종대왕 나신날이기도 한데요. 네. 국민 10명 중 7명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문체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알고 있다 응답한 비율은 60대가 약 30%로 가장 높았고요. 20, 30대는 약 20%, 10대는 16%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투병하던 교사를 보살피는 봉사활동에서 시작됐고 1964년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기념하다가 네. 1965년부터 결의 참스승을 본받자는 의미로 세종대왕 나신날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스승의 날로만 여겨졌던 이날에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날이라는 의미를 더하고자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만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년 만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소식도 쏟아지고 있고요. 대선 후보들의 강행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곡에 다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함께 듣고요. 라디오 생존 백서 그리고 여의도 인포메이션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떤 특정 상황이 오면 이게 맞나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도 드는 게 아리송한 연차 휴가입니다. 예. 사실 이게 법으로 보장된 휴식으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뭐 정작 실제로 내가 쓰고 싶을 때는 또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는 또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회사에서도 조금 눈치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고 네. 약간 그런 게 사실이겠습니다. 뭐 다들 설문조사하면 직장인 절반 정도가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기사들을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오늘은 뭐 이런 연차 휴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제 갈등을 한번 짚어보고요. 네. 우리 직원분들과 회사가 함께 만드는 우리 균형 잡힌 연차 문화제도 확산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연차가 뭐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었을 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를테면 출장을 갔다가 이제 귀국을 뭐 했는데 이 복귀하는 날이 연차로 처리돼 있었다고 하면 이게 일하러 갔다 오는 길인데 연차로 처리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하시면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회사가. 네. 왜냐하면 이제 연차는 이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제 출장 귀국길의 이제 성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출장 귀국길에 회사는 이 장시간이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 휴식을 취하는 거다. 그냥 이동을 휴식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뭐 임금 지급 안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개인이 보유한 연차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금 체불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사용되지 않은 연차는 이제 보상되죠. 나중에 연차 그렇죠. 미사용 수당으로. 근데 회사의 조치가 이게 연차를 강제로 삭감한 거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다시 원복된다고 하면 뭐 임금 체불죄는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 출장지에서 근무하는 거 말고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고 가는 길은 네.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항상 이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화제성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집에서 출장지로 바로 떠나면 출근 시간부터 그냥 그 시간으로 근로 시간으로 카운팅하는 거지만은 회사 와서 근태 기록기에 체크를 하고 출장지로 가면 체크한 시간부터 또 해주는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출근 시간 전에 예를 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거리가 멀 경우에 이제 이걸 근로 시간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그 기업체들은 이걸 뭐 출장의 이동 시간들을 연장 근로로 인정하기보다는 어떤 출장 수당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로 양해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출장이 많은 사업장이나 직무들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간주 근로 시간제를 도입해서 운영해 보시기를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업무의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서로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한 시간을 일 근로 시간으로 보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분쟁을 없애셨으면 좋겠어요. 네.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 직장인의 연차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김효신 노무사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아니면 콩 게시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은 이런 경우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것 같은데 연차 쓴다고 하면 상사가 왜 어디 아파? 뭐 어디 가? 뭐 가족 일이야? 어디 가는 거야? 여행 가?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연차 신청할 때도 그 사유를 꼭 적게 돼 있는데 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법에서는 연차 사용할 때 그 사유를 회사에게 이제 고지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말 뭐 나에 대한 관심인가 뭐 이 정도를 봐야 될지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조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황 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것이 이제 강요처럼 만약에 그 연차 사유에 대해서 개인 사유로 적었지만은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것과 네. 뭐 그걸 적지 않으면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 정도는 너무 지나치신 거거든요. 너무 네. 나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조건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이제 강제한다고 하면 이게 법 위반을 되는지의 문제가 넘어서서 사실 이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끼친 생산성 문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사유의 기재는 지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또 최근 들어서 이 사생활 침해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조금 문화가 달라졌으니까 네, 그걸 네.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회사 인사팀에서 이 공식적으로는 연차휴가 뭐 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네. 막상 쓰려고 하면 지금 우리 안 그래도 바쁜 시기인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네. 좀 마음에 상처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팀장님이고 우리 뭐 직원분들이고 다들 각자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네. 그러시는 것 같아서 이제 격하게 공감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거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이제 개인 연차를 사용하시는 게 정말 급하고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네. 신청하셔서 사용하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 이제 연차 휴가는 신청한 후 승인이 있어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부분 회사에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는 허가제, 승인제다라고 인식하는 게 있지만은 네. 사실 법에서는 그냥 신고제라고 인식해 주시면 돼요. 예. 신청을 하면 바로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서로 그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이 우선되냐, 우리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 있으니까 그걸 하면 뭐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는지만 그 권리가 맞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뭐 급하시거나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통해서 좀 조절해서 사용하시기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막 법대로 해요 이러기보다는 네. 서로 좀 미리 알리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 설명을 하면 네.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연차라는 부분이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 형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로자가 신청한 이 연차에 대해서 회사가 뭐 시기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업자와 근로자가 생각하는 사업의 막대한 운영이라는 이 관점, 시각이 다릅니다. 네. 어떤 이제 사업주의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분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서 남은 근로자의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날 가게 할 수 있는 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네네. 우리 이제 법원에서는 사실 그런 이유로 시기 변경권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한두 번 있는 경우라면은 뭐 시기 보내드릴 수도 있겠지만 본인만 생각하는 그냥 지속적인 이기적인 행동을 위해서 다른 동료 근로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수준이면 사실 환영받지 못한 건 맞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결국간에 이거는 본인이 시기 지정권이 우선돼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회사 생활이나 조직 생활에서는 동료 간의 사전 이해와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아름답게 그다음에 편하게 갔다 오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편하게 되면 좋을 텐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차를 금요일이나 월요일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간 암묵적인 룰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이제 관행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법적으로만 딱 그냥 말씀드리면 연차는 어떤 날을 막을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그렇죠.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날에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연속되는 연휴를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요일, 월요일에 사용하기 싶은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인데 이게 많은 직원들이 다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사용한다고 하면 남은 직원들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욕, 그러니까 동기가 저하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 사람만 계속 월요일이나 금요일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냥 잘 맞게 서로 합의해서 적당하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문화
필요한 겁니다. 서로에 대한 좀 네. 배려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이 좀 길게 이제 다녀와서 복직 후에 이 연차가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또 이거를 오래 쉬고 왔는데 네. 연차를 또 쓰려다 보면 아무래도 눈치 보이고 네. 그렇다고 안 쓰자니 나중에 또 보상으로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네. 하고 네. 이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연차가 이제 눈치 게임의 연속이죠. 네.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도가 네. 많이 이제 고도화되었지만은 실무에서 진짜 연차를 계속 자주 많이 사용하기에는 진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법대로 안 남은 그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전액 다 보상해 주는 것도 회사의 비용 문제, 그렇죠. 비용 과다 문제로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연차라는 거는 사용해서 미사용 수당을 보상하지 않는 게 그 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복직 시에 연차가 많이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이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니까 이분은 어떤 보상 조치가 없었다고 하면 15개 그다음에 2개년도에 걸쳐 있으면 그보다 더 많은 연차를 확보하면서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네. 어떤 순간 어떤 업무가 조금 비수기일 때마다 네, 네. 조금 일주일에 장기간의 연차를 아. 특별하게 부여하는 그렇게 운영해 보셨으면 해요. 네. 길게 한 일주일 정도. 그렇죠, 이제. 네. 이렇게 사용하면 금방 이렇게 연차 휴가를 다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소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주변에 다른 직원들도 또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이게 회사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형평성 얘기를 하는 거는. 근데 다만 이분이 이제 장기간의 휴가를 그대로 보유하게 된 계기는 이 모성보호제도의 강화 때문이거든요. 근데 네. 회사로서 보면 이게 본인들의 법이 이제 변경됨으로써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로 이제 그렇죠. 변결되기 때문에 생기게 된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특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이 기업은 도리어 더 나중에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그렇죠. 봅니다. 네. 네. 이 연차 사용 규정을 네. 회사가 마음대로 정해서 운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취업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로자 10인 이상에서 그 작성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이 취업 규칙은 그 어떤 명칭만 취업 규칙이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근로자의 뭐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에 관한 어떤 복무에 관한 규정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명칭에 또 불구하고 그냥 그 취업 규칙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연차 휴가 역시 이제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복무를 근로 조건을 다루고 있는 규정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의 협의에 의해서 제정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정해진 규정은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 직장인의 연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유신 노무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더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입니다.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함께 들어봤고요.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4817님께서 연차 휴가 신청은 며칠 전 혹은 몇 시간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사실 법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연차의 신청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력 운영과 맞물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정한 룰에 그러니까 규칙에 조금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다. 네. 0668님, 저는 대형마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케줄을 짜줄 때 연차, 대휴 이런 걸 상급자가 마음대로 넣어줍니다. 저도 주말에 쉬고 싶고 또 가족 모임 있을 때 자유롭게 연차 사용하고 싶은데 너무 불편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대유는 스케줄에 따라서 그 넣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사실 연차를 스케줄을 짜줘서 그날만 사용할 수 있게만 한다는 거는 네. 지금 불법입니다. 연차는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줄에 넣어서 하는 거 아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 권한이 이제 사용자에게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네, 연차는요. 네, 7934님 아파트 경비원으로 3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3개월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인데 그러면은 저는 언제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1년 미만 근속 기간 때는 한 달 만근함에 하루의 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냐? 그러면 내가 입사하고 나서 한 달 지나고 나서 네. 그 둘째 달부터 하나가 생긴 거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한 달씩 하나에 생기니까 예. 만근하면. 뭐 네. 1년을 그러니까 채우고 나서부터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네.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월 만근함에 하나 생기거든요. 네. 그거는 1년 이내 기간 동안 다 사용해 주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3373님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통합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아마 포괄임금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월급에 연차 수당을 포함해서 연차 휴가를 3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합법적인 거냐고 물어보십니다. 네, 사실 이제 이 포괄임금제에 모든 법정 제수당을 포함되어서 계약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조금 과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다만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에 내가 동의하고 서명을 했다고 하면 연차 수가 포함돼서 계약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이걸 좀 꼼꼼히 또 살펴봐야 되는군요. 예. 0630님. 이제 회사에 갓 입사한 경우에 연차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하셨어요. 네, 요거는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년 입사한 지 1년 미만 기간 동안 한 달 만근하면 하루에 휴가가 발생해서 최대 11일이 되는 거고요. 네. 입사 1년이 되면 이제 15일이 발생해서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걸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느냐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는 또 다른 기회 때 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1370님. 제가 휴가 다녀온 기간만큼 연월차를 쓴 걸로 쳤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여름 휴가나 이런 제도를 연월차 사용으로 이제 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우리가 여름 휴가라는 그가 약정 휴가로서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여름 휴가는 그러니까 연월차를 사용하는 걸로 상호 이해하고 있는 거지만 나도 모른 채 갔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전에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문자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선 후보들 공직선거운동 3일차인데 이 동선을 보면 또 전략이 보인다면서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나란히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는데 이 각 후보의 TK 지역 방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어제까지 이 대구 경북 지역 방문이 3번째였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이 어떻게 보면 재수이기 때문에 네.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로 졌던 그 이유를 네. 누구보다 열심히 분석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가장 득표율이 저조했던 곳이 바로 대구 경북 TK인데요. 예. 결국 수도권이나 호남에는 고정표를 두고 이제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영남 지역으로 외연 확장을 해야 네. 이번 선거에서 큰 차이로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선거 운동 초반에 이 지역에서 기세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 전략적으로 TK를 먼저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또 고향이 경북 안동이에요. 네네. 자신이 만약 당선되면 진보 진영 최초의 TK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이 남이가라며 적극 구애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날 구미역 유세에서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는 안 해주니까? 라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또 TK가 향수를 갖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구미에 박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 또 고문,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냐며 치켜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제 후보 선출 과정에 이제 당 내용이 있었던 만큼 보수 결집을 위해서 이 대구 경북 지역 방문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김문수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 초반 보수 텃밭 공략에 나섰는데요. 네. 대구에서도 1박 2일, 부산에서도 1박 2일 일정을 연달아 소화를 하면서 보수 표심을 굳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지지층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둔 내홍으로 이제 실망으로 네. 등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반하고 있는 민심을 달래고 다시 보수 결집을 노리겠다는 구상인데요. 김 후보 역시 고향이 경북 영천으로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역시나 언급하면서 보수 적동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공약에 있어서도 TK의 오랜 수건인 TK 신공항 또 달빛 고속철도 추진을 약속했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 지원, 과학 연구단지 설립 등도 약속을 하면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냈습니다. 예.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제 보수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개혁 보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로서는 새로운 보수의 영역을 확장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TK에 오랫동안 꽂고 있던 깃발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보수 적통성 또 상징성을 가진 이 TK에서 지지를 얻는 것이 본인의 새로운 보수 기반 형성에도 필수적입니다. 네. 앞서 말했듯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교체를 둔 총극을 벌인 것이 이 후보로서는 기회일 수밖에 없어서 이 틈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이 후보가 보수 텃밭을 공략하는 방식도 지역 맞춤형으로 이제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모습인데요. 네. 그간 선거 때마다 양당이 가덕도 신공항 등 이제 초대형 공약을 내놨지만 번번이 실현되지 못한 점도 파고들었습니다. 또 이 후보는 오늘 오전에 광역 거점으로 센터 운영과 종사자들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 완전 책임제 도입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는 어제 대구시 의료인과 관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곧바로 반영한 공약입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일정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광장, 김문수 후보는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제도 영남에서 하루 동안 4차례나 광장을 찾았습니다. 네. 오전 구미역 광장을 시작으로 오후에 대구백화점 광장, 또 포항시청 광장, 그리고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유세 일정 마무리했는데요. 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에도 선거운동은 광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네. 이 후보가 이처럼 광장을 택하는 이유는 이 탁 트인 공간에서 후보를 중심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연출해서 압도적인 주자로서의 위용을 과시하는 모습으로도 보이고요. 예. 또 군중 심리를 기대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시민과 동행하는 빛의 혁명이라는 선거 콘셉트와도 부합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네. 또 지금 이 후보가 신변 위협에 대비해서 방탄복을 입고 선거 예, 유세에 그렇죠. 나서고 있는데요. 네. 개별 접촉이 불가피한 시장 유세보다는 단상에 올라가서 유세하는 방식이 보안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시장 대통령을 포방했죠. 네. 각 지역의 대표시장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김 후보의 첫 유세 지역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이었고요. 또 대구 중구 서문시장, 울산 신정시장 등을 찾고 있습니다. 통상 시장은 보수세가 짙다고 평가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본인이 서민, 노동자 출신인 점을 부각해서 서민 밀착 행보로 밑바닥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신동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단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최대 전략은 김 후보의 진심이다. 좀 스킨십을 좀 확장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시장 유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세 후보가 지금 오늘 부산 경남을 찾아서 이틀째 지금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어요. 이 PK는 아무래도 민심의 풍향계가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PK 같은 경우는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선거 때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축전을 벌이는 곳입니다. 네. 민주당이 유리할 때는 보수 역결집으로 국민의힘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요. 네.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았다 싶을 때 또 민주당으로 표를 줘서 오히려. 견제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후보도 오늘 나란히 PK
PK 표심 잡기에 돌입을 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공약 경쟁입니다. 예. 각기 PK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라는 이제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고 이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대신에 동남권 투자개발은행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또 사흘째 영남에 머물고 있는 김 후보 역시 오늘 오전 우주항공청에 이어서 항공정비업체 현장을 방문해서요.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 달나라부터 화성까지 우주로 가는 위대한 진주 사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이제 연구개발 투자 약속 공약도 내놨는데요. 네. 또 이준석 후보도 역시나 이날 1박 2일 부산 유세에 나선 가운데 이제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를 2번으로 이제 설계하는 방안, 또 바다 바로 옆에 야구장을 건설하는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선에서 특히나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각 당의 이런 중도층을 잡는 전략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선거 초반부터 앞서 나가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우는 이제 중도를 공략한다는 게 사실 외연 확장인데 그렇죠. 지금 이번 선거판에서는 중도는 어느 정도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TK에 좀 더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에 조금 공을 들이는 모습이고요. 네. 김문수 후보는 이 중도층 공략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라든지 당장 이 탄핵에 반대했던 것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21대 대선 출마한 주요 대선 후보들 대표 공약 한번 살펴보죠. 이번에 발표된 공약들에 좀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10대 대선 공약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김문수 후보는 북핵을 이기는 힘, 약간은 추상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좀 승기를 잡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책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 후보 캠프 정책팀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공약을 최소화하라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수를 줄여서. 네. 네, 유리한 판세에서 괜한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쟁점 공약은 피해가겠다는 의도고요. 네.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원론적인 차원의 공약들이 대부분이란 지적입니다. 네. 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도 재원 마련이라든지 실현 방법 면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요. 추상적 표현이 많이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 단일화 파동에 휩싸였던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가 정책을 검토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과 탄핵으로 사실상 보궐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또 이게 전임 정권 심판의 성격도 굉장히 짙습니다. 네. 그래서 공약 경쟁보다는 진영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벌써부터 후보 네거티브로 흐르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10대 공약에서 경제에 중점을 두는 모습인데요. 인공지능 또 신산업 육성 공약에 대해서 어떤 공약들 내놨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세웠는데요. 네. 인공지능과 같은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빅5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 신산업과 문화산업 이 두 가지를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를 하고 AI 예산 비중을 늘리고 미래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AI 분야에서는 이제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미래 인재 양성 확대 등 대규모 투자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2호 공약으로 AI 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인공지능과 원자력 중심 에너지 기술 육성을 내놓았습니다. AI의 이제 전 생애 주기에 대한 투자, 또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민관 공동 100조 펀드 조성, AI 스타트업 육성, AI 규제 혁신 등 굵직한 정책이 다층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등 이 노동환경 개선에 관련된 발언도 있었는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후보들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후보는 20대 공약 중 하나로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을 꼽았고요. 네. 대표적인 노동 공약으로는 노동계 수건인 노란봉투법 개정, 네. 주 4.5일제 도입, 법적 정년 연장 등을 담았습니다. 주 4.5일제의 경우 2030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노동 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네.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또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포괄 임금제 또한 근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이고 또 노동운동에 오래 몸담았던 그렇죠. 만큼 역시나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배치를 했는데요. 네. 세부 공약 가운데 하나로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 김 후보 같은 경우는 노동부 장관 시절에도 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반도체 특별법을 지지한 바 있는데요. 네. 그래서 김 후보 또한 현재의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근무 형태를 조절하는 유연 근로형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후보들의 좀 공통된 관심사이죠. 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에 국토 균형 발전 공약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담았는데요. 네. 임기 내에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즉 지역대학 육성 계획을 또 밝혔습니다. 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또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행정수도 관련 현안을 일부 포함을 했는데요. 네. 이제 네 번째 공약에서 광역 급행철도,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의 이 하부 공약에 국회 완전 이전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담았습니다. 네. 이게 다만 민주당과 비교를 하면 김 후보의 경우는 GTX 확장을 통한 균형 발전 촉진을 우선순위에 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1호 공약이 조금 다른데요. 대통령실 개편을 1호로 내세웠어요. 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의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네. 대통령실에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하고 네. 안보, 전략, 사회 이 3부총리 책임 운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부처 간의 이 소관 분야의 중복 또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 19개 부처 중에 여성가족부와 공수처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치고 통일부를 폐지해서 외교부로 통합하는 등 이 13개 부처로 통폐합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이승철의 긴 하루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